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04년 이호석 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수록된 서하진 작가의 알 수 없는 날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알 수 없는 날들, 서하진. 1. 늦은 밤 어느 날 그 일은 내게 찾아왔다. 처음 나타난 증세는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면서 등줄기에서 목 뒷덜미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몹시 섬뜩했다. 그 무언가가 정수리 끝까지 밀려 올라가고 어느 순간 탁 머릿속이 터질 듯한 기분이 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는 밤이면 가슴이 뻐근하다 갑갑해지고 숨을 쉬기 힘든 증세가 더해졌다. 내 몸 안에서 지금껏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나 머릿속과 모든 장기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숨을 고르노라면 아침이 와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듯한 막막한 두려움이 일었다. 35해. 행복하다고도 불행하다고도 할 수 없는 날들을 살았으며 앞으로도 쭉 그러하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사는 일이 특별히 버겁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듯 죽음에 대해서도 각별한 공포 같은 것은 생기지 않았다. 오래 문 밖에서 기다린 누군가를 맞아 들이듯 나는 통증을 받아들였다. 어쩐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한 기분이었다. 다만 예상보다 그 일이 조금 빨리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 가슴의 통증이 일주일을 넘겼을 때 나는 아파트 아케이드 안의 병원을 찾아갔다. 글쎄요. 대개 근육통일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일단 가슴 사진을 찍고 심전도를 체크하도록 하죠. 의사는 대단히 싹싹한 사람이었다. 나는 간호사의 지시대로 색이 바른 뻣뻣한 가운을 입고 양팔을 벌리고 숨을 참아야 하는 가슴 사진을 찍었으며 오징어의 빨판을 닮은 고무 흡판 몇 개를 가슴에 붙이고 양 발목과 손목에 긴 줄이 달린 4개의 집게를 꽂은 후 심전도 검사를 받았다. 10분쯤 지나 의사가 나를 불렀다. 가슴은 깨끗하고요. 심전도도 이상이 없어요. 혹 머리 쪽에 의심이 가면 MRI나 CT를 찍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뭐 별일 없을 것 같은데요. 원하시면 진료 의뢰서를 써드리지요. 나는 그에게 의뢰서를 부탁했다. 봄볕이 따가운 날이었다. 나는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거리를 걸었다. 막 입주를 마친 아파트의 상가에는 산뜻한 외양을 자랑하는 안경점과 와이너리, 애견 용품점, 보디라인을 관리하는 뷰티숍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강아지 미니를 위해서 비스킷을 사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목소리가 왜 그러냐? 기분은 괜찮냐? 아침은 무얼 먹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토마토 주스와 삶은 검은 콩, 베이글 반쪽이었던 아침 식단을 그녀에게 일러주었다. 점심은 좀 기름진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심심하면 회사로 나오면 밥 사주겠다고 그녀가 친절하게 덧붙였다. 예, 오늘 택배로 약이 갈 거다. 빼먹지 말고 챙겨 먹어라. 그녀는 언제나 친어머니처럼 살갑게 굴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아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나는 한동안 애견 용품점에 머물러 있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내 주변을 맴돌다 손을 내밀자 훌쩍 달아났다. 구석진 곳에서 말티즈가 하얀 몸을 말고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 당장 큰 변화를 겪을 사람은 역시 지훈 일터였다. 섹스를 나눈 지 해가 지났으므로 다른 파트너가 적지 않으므로 그 문제가 그를 괴롭히지는 않을 테지만 서툰 다림질은 그를 성가시게 할 것이다. 다른 모든 일에 너그러운 지훈은 옷에 관한 한은 속옷까지도 반듯하게 다려진 것만을 입는 사치스러운 습성을 갖고 있었다. 게으른 그로서는 미니를 돌보고 2개의 사이프러스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힘겨운 일일 것이다. 시드다 말라 죽은 나무가 떠오르고 잠깐 슬픔 비슷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다. 무엇보다 그는 내가 끓여주는 러시아 수프를 그리워하리라. 그러나 수프를 먹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가 얼마나 슬퍼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2. 다음 날은 비가 내렸다. 싸우면서 돈도 벌고 쟤네들은 진짜 좋겠다. 지우는 텔레비전에 사로잡혀 있었다. 51인치 대형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남자의 얼굴. 그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래에 깔린 남자에게 바야흐로 최후의 일격이 가해지려는 찰나였다. 그가 가장 흥분하는 부분이었다. 관중 속의 휘파람 소리와 함성이 마치 현장에 있는 듯 생생했다.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노려보는 지훈의 숨소리도 점차 거칠어졌다. 나 병원 가. 그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한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일반적인 습성. 그럴 때 그는 보통의 남자였다. 문이 닫힐 때 등 뒤에서 그의 환호성이 들렸다. 그가 응원하는 파이터가 이긴 모양이었다. 비 때문인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데도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두르지 않으면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어가며 사납게 차를 몰았다. 너나 나나 택시 몰아도 될 거라고 지우는 말했었다. 빠르게 달리지만 브레이크 밟기를 싫어하고 시야를 멀리 두되 2분 간격으로 백미러를 확인하는 운전 습성이야말로 지훈과 내가 유일하게 닮은 부분이었다. 돌아가서 할 일 없으면 택시나 한 대씩 굴리자고 지훈은 말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귀국하는 아들을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궁전이라는 이름을 단 새 아파트와 이름만 있을 뿐 출근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좋은 직함과 탕진하기에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금액이 입금된 통장. 귀국 후 그가 몰두하는 일은 주식과 K1, 프라이드, UFC 등의 이종 격투기뿐이었다. 따지고 재는 일을 질색하는 그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지 신기했지만 희한하게도 그는 큰 손해를 입지 않았다. 나는 말이죠. 뭐 재고 따지고 그러는 거 질색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달라지지 않은 얼굴, 똑같은 몸무게, 전혀 변하지 않은 생활 습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학병원 대기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어리고 젊고 나이 든 남자와 여자들. 약을 받기도 전에 이미 쓴 약을 삼킨 듯한 표정의 사람들이 앉거나 덜어 서 있었다. 내과에서는 MRI를 찍고 싶다는 내 말에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머리가 아픈 증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고 물었다. 봄부터라고 했다가 나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라고 고쳐 말했다. 오래전 언제입니까? 오래전 언제일까? 아마도 10년 전쯤이라고 나는 말했다. 의사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때부터 똑같은 정도라면 MRI를 찍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이 있다면 벌써 무슨 일이 났겠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어려운 증상은 그건 언제부터지요? 봄부터라고 나는 말했다. 이번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무슨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다고 나는 말했다. 직장인인지 아이는 있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식사는 소화는 배변은 생리는 의사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묻고 무언가를 적어놓고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본인이 원하니까 일단 MRI를 찍읍시다. 그거 좀 시끄럽지만 아프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니 어려울 것 없어요. 위장에 대해서는 장이나 위 내시경을 볼 수도 있고 너무 번거로우면 복부 초음파 정도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메뉴판을 들고 재료와 맛을 차례로 설명하는 친절한 웨이터 같았다. 나는 그가 권하는 대로 복부 초음파를 선택했다. 간호사가 검사 일정을 잡아줄 겁니다. 그때 다시 뵙죠. 몸이란 우는 아이와도 같은 것이다. 울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젖먹이처럼 몸 안의 장기들이 아플 때야 비로소 아, 너 거기 있었구나 하면서 머릿속을, 간을, 위장을 생각한다. 어쩌면 내 몸의 세포들은 한꺼번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MRI를 찍어서 뇌에 커다란 혹이 발견된다면 혹은 폐 어느 곳엔가 구멍이 뚫렸다면 차라리 반가울 것 같았다. 제거하거나 메울 수 없다면 그것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렇다면 공포스러울까? 나는 지훈에게 병원을 다녀왔다며 몇 가지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너 어디 아프냐? 그의 눈과 입이 동그래졌다. 잠시 망설이다가 내가 말했다. 글쎄, 모르겠어. 젊은 애가 아프기는 너 너무 심심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같이 운동하자고 했잖아. 내일부터 당장 연습장에 등록해라. 그로서는 매우 성실한 반응이었다. 내가 골프 시작하면 너 귀찮을 거야. 데리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그가 싱긋 웃었다. 그렇기는 하네. 그는 곧 보고 있던 인터넷의 주식 시황으로 돌아갔다. 간섭을 싫어하고 간섭하지 않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지훈은 자유주의자다. 편견을 버리고 바라본다면 그는 솔직하고 장난기가 많은 귀여운 남자라고 할 수 있었다. 결혼 전 우리는 단 2차례 만났을 뿐이었다. 시트콤의 한 장면 같은 만남이었다. 사귀려고 소개받은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가 처음 내게 던진 질문이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던가. 이유는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유학을 가려는데 결혼 안 하면 안 보내주겠다잖아요. 우리 오마니가. 우리 마마상은 엄청 부자예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나. 지금부터 내 이야기 할 테니까 들어보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해요. 나 시간 없거든요. 그런 후 지우는 우선 자신이 게으르다는 것, 고등학교 때는 문제아였지만 시시한 애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으니 걱정 말라는 것, 운동도 좀 하고 색소폰도 좀 불고 춤도 좀 추고 뭐 그러느라고 공부를 안 했을 뿐 머리가 나쁘지는 않다는 것 등을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였다. 혹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얘기하라는 그에게 나는 달리 알고 싶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것은 대체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며 혹 몰랐다 하더라도 마주 앉아 30분만 얘기를 나누면 알 수 있었을 그런 것들이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무엇라 말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좋은지 싫은지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이따금 그럴 때가 있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고 비고 멍해지는 상태. 그를 만날 즈음 그런 일이 잦았다.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나는 잠깐 생각한 다음에 말했다. 나는 내 방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 얼마를 잊든 상관하지 않을 것도.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그가 길게 휘파람을 부는 신용을 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가 물었다. 그럼 우리 결혼할까요? 고작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좋다는 거지요, 지금? 그는 내가 무어라 말을 잇기도 전에 휴대폰 버튼을 꾹꾹 누르고는 제 어머니를 불러냈다. 엄마, 나 결혼해요. 내일이라도 좋아요. 그는 정말 신이 나 있는 것 같았다. 결혼식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가연 씨는 아참, 우리 이제부터 말 트지? 내가 한 달이라도 먼저 났으니까 오빠라고 불러. 요즘은 다 그렇게 부르잖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건 싫어. 그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는 맑고 큰 눈을 갖고 있었으며 그 눈이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들여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름을 부르기로 해. 오빠는 싫어. 그가 내 오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3. 사흘 후 아침, 나는 커다란 기계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검사를 받았다. 의사의 말처럼 기계 소리가 마치 딱따구리가 두피를 쪼는 듯 시끄러웠다. 움직일 수 없도록 결박당한 몸 여기저기가 가려운 느낌이 들었다. 금속의 기계들이 가득 들어찬 이른 아침의 실내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가운 안의 팔뚝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복부 초음파를 맡은 의사는 젊은 여자였다. 여자는 내게 배에 힘을 주고 숨을 참고 내쉬고 할 것을 반복해서 지시하고 그때마다 찰깍찰깍 마우스를 눌러 영상을 잡았다. 머리 쪽 책상 위 모니터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여자가 어떤 표정인지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다지 궁금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일어나도 좋다고 말한 여자가 간이랑 다 깨끗하네요. 했다. 그 병원의 모든 사람들은 무척 친절하고 상냥했다. MRI와 복부 초음파, 혈액과 심전도 검사의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사는 원한다면 정신과 상담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그 편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다. 그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 접수부에서 받은 예약증에는 귀하가 가실 곳은 정신과라고 적혀 있었다. 정신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떤 기계가 있어 정신과 마음을 측량한다면 그 수치 또한 정상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자 내가 가야 할 곳이 정신과라는 뚜렷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정신과는 영화에서 흔히 보는 상상하던 곳과는 전혀 다른 장소였다. 기묘한 그림을 보여주거나 침대 같은 곳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상담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담당인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눈빛의 남자였다. 그 의사가 내게 처음 한 질문은 정신과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내 신상이 적힌 서류를 들여다보며 그는 몇 가지 다른 장소에서 이미 수차례 대답했던 질문을 했다. 지금 봐서는 어떤 전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치료가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겁먹지는 마세요. 의사들은 원래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겁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선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머리가 아플 때, 가슴이 답답할 때만 드셔보세요. 한 열을 지켜보고 그리고 다시 만납시다. 나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열 때 그가 말했다. 원래 그렇게 말이 없어요? 우리 이제 좀 친해져야 하는데. 두 번째 방문에서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의사는 내게 규칙적인 운동을 권하고 무언가 마음을 쏟을 일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가슴이 갑갑한 증세가 더 심해지거나 횟수가 잦아지지는 않았는지도 물었다. 나는 그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누군가 머리를 옥죄는 듯 갑갑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다 어느 순간 맥이 탁 놓이는, 눈을 감으면 그대로 땅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은 느낌. 나는 결국 마루 소파에서 새벽을 맞았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의사는 처방을 달리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 만났을 때야 의사는 정신과에서 물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질문들을 했다. 그는 먼저 내게 녹음을 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지훈에 관한 것이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 편인가요? 말하자면 특별히 스트레스를 주는 타입은 아닌지. 나는 그다지 망설이지 않고 그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보일 듯 말 듯 웃었다. 아이는 괜찮다면 이야기를 해보시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도 아이가 안 생긴다고들 하는데. 생기지도 않았고 특별히 원한 적도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나는 지훈에게 이미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이는 지훈의 어머니 집에서 자라고 있었다. 결혼식을 올린 직후에 나는 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아이를 인정했다.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는 나 스스로도 잘 알 수 없는 친밀감이 들었다. 아이는 하얀 시트가 깔린 나무 침대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천사가 저럴까 싶은 예쁜 아이였다. 나는 잠든 아이의 손을 쓰다듬었다. 보송한 아이의 손에서 전내가 풍겼다. 지훈과 그 어머니는 감동한 것 같았다. 이따금 아이를 생각하면 슬퍼지고 그럴 때 나는 아이를 만나러 갔다. 내가 가면 아이는 지훈을 닮은 큰 눈에 반가움을 담고 달려나왔지만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엄마가 없는 생활에 길이 든 아이에게 나는 선생님이나 이모와도 비슷한 존재였다. 지난달 아이는 6살이 되었다. 의사는 그날 많은 것을 물었다. 일을 가진 적은 없나요? 하고 싶었던 적도?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가 쪽이나 친정의 가족들과는 자주 왕래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무슨 일을 하세요? 특별히 흥미를 느끼는 취미활동 같은 것이 있나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아니었다. 나는 결혼 전 형부의 은행에서 임시직으로 잠깐 일했고 곧 미국으로 갔으므로 친구들과의 연락은 거의 두절되었으며 시어머니는 대단히 우아한 사람이고 언니 부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친정 식구들이 해외에 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자주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고 차례로 대답했다. 의사는 오래 말이 없었다. 나는 그만 방을 나가고 싶었다. 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 들어볼까 하더니 그가 테이프를 되감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가 묻고 내가 답하는 시간은 짐작보다 무척 짧았다. 가연 씨, 이렇게 불러도 괜찮죠? 좀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된 목소리가 예쁜데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별다른 느낌이 없었으므로 나는 무엇라 말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저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평범한 대화였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이래요. 대개 상담에서는 내가 묻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말하자면 휴지 부분이 있지요.
가연 씨는 내가 물으면 지체 없이 대답해요. 물론 일상적인 일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오래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대답한다 그런 뜻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했다. 일상적인 관계,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건 저렇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은 늘 배제되어 있어요. 가연 씨 말을 듣고 있으면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신과 남편에 관한 일인데도 말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녹음된 대화를 다시 들었지만 별다른 느낌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들었다면 그럴지도 모를 일이었다. 표현이나 어투가 뭐 그리 중요한가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나는 믿는 편이죠. 당신의 믿음을 존중해 줄 테니 이제 그만 나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다행스럽게도 의사가 슬쩍 손목시계를 보았다. 밖에는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나는 주차장까지 비를 맞으면서 걸어갔다. 문득 아이가 그리웠다. 다음번에도 그 다음 상담에서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슴의 통증은 점점 잦아지고 잠들 수 없는 밤이 자주 나를 괴롭혔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고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답답해져도 나는 지훈을 깨우지 않았다. 대신 나는 언니가 구해준 침으로 손가락을 마디마다 찌르곤 했다. 검붉은 피가 한 방울씩 흘러나오면 이상하게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손톱 밑 거먹게 멍든 자국이 사라질 무렵이면 기다렸다는 듯 숨막히는 밤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살이 내려 옷이 자루처럼 헐렁해졌으며 걸음을 옮길 때면 앙상해진 발에서 신발조차 자꾸만 벗겨져 달아날 지경이 되었다.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머리카락, 그 사이 화분 속의 나무 한 그루가 죽었다. 똑같이 물을 주고 햇빛바라기를 식혔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마른 잎들이 떨어진 나무를 나는 햇볕 잘 드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 물을 주지 않는다면 흙이 다 마르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나무는 썩지 않을 것이었다. 흰 줄기만 남은 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표피의 물기가 말라 쭈글쭈글해지는 나뭇가지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화분을 버릴 수가 없었다. 4. 몇 번째 상담인가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 약속이 있었지만 나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도 걸지 않았다. 저녁 늦게 모르는 번호가 찍힌 전화가 걸려왔다. 내 담당 의사였다. 상담의가 환자를 직접 챙기는 줄은 몰랐다고 내가 말했다. 그는 자기처럼 성실한 의사에게는 드문 일은 아니라고 농담처럼 말하고는 덧붙였다. 내일 나오시죠? 통원하는 모든 환자는 예약을 해야만 하므로 그건 특별한 배려라 할 수 있었다. 특별한 환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을 거역함으로써 특이하다는 인상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으므로 다음날 나는 그를 만나러 갔다. 안색이 좋지 않네요.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나요? 그는 내 오빠라도 된 듯 자상하게 불었다. 일상적인 보통의 통증이 있었던 밤이었다고 나는 말했다. 의사는 긴 한숨을 쉬고 나를 바라보았다. 어제 말이죠. 모임에서 미연이를 만났어요. 미연은 내 언니의 이름이다. 언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의사가 되지 않은 특이한 사람이었다. 레지던트 1년 차에서 그녀를 중도 하차하게 만든 것은 컴퓨터였다. 언니는 컴퓨터와 놀고 대화를 나누고 그 앞에서 밥을 먹고 잠이 들었지만 적어도 집안에서는 아무도 언니를 간섭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 취직했다고 말한 언니가 알려준 연봉은 또래 의사들의 선호급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다.
해커를 찾아내고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일이 컴퓨터를 상대하는 것이 인간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언니는 믿고 있었다. 언니가 의사를 붙들고 시시콜콜 내 증세를 묻는 장면은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동생이라고 왜 말 안 했어요? 그런 것을 꼭 말해야 하는가? 말했다면 뭔가 달라졌을 것인가 하고 내가 물었다. 그는 허허 웃으면서 턱을 쓰다듬었다. 뭐 그렇게 정색하고 물을 일은 아니고요. 그냥 자매가 다 좀 별나다 싶었을 뿐이에요. 나와 그의 역할이 바뀐 것 같았다. 그는 선뜻 말머리를 찾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그날 그의 질문들은 대체로 얼마간의 생각과 판단을 요하는 것들이었다. 가연 씨는 자신의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고집을 부려야 할 만한 일이 없었으므로 고집이 센 편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나는 말했다. 혹시 스스로를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그런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 아니겠느냐고 내가 말했을 때 의사는 그 빈도가 얼마나 잦았느냐고 물었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평균을 넘어서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다시 말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잘못 살아왔다고 후회하는 일이 잦은가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되었든 그렇지 않든 후회는 잘 안 하는 편이다. 내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한 기억이 많지 않았다. 미래에 대해 특별히 불안하게 여기는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을 즈음 슬며시 짜증이 일었다. 이제 이곳에도 그만 와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가 처방해준 작은 알약들을 먹고 나면 조금 느긋해지고 머릿속이 풀어지는 대신 내 속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낯설고 어색했다. 때로 나는 생각했다. 차라리 통증을 감수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제 여기 안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의사가 기습적으로 물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니라면 내 눈이 그랬을까? 그때 그가 그 말을 꺼냈다. 오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머릿속에 실핏줄이 탁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앞에 희고 커다란 천이 드리워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가까스로 손을 들어 흰 천을 걷어내고는 몸을 일으켰다. 휘청, 어지럼증이 일었다. 가겠다 말하고 나는 방문을 열었다. 의사가 황급히 따라오며 내 앞을 막아섰다. 가연 씨는 강하고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피해가서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나는 그의 팔을 밀어냈다. 가슴께 그의 이름을 새긴 실낫지 조금 풀려있는 것이 보였다. 나일론 재질의 실이라면 라이터로 깔끔하게 끝을 정리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좋아지지 않을 거고요.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지만 얌전히 내 앞에서 한 발 물러서 주었다. 현관을 나서자 비를 머금은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녹음이 무성해진 길을 나는 천천히 걸었다. 아무런 생각도 아무 느낌도 떠오르지 않았다. 매미가 요란하게 울었다. 5. 통증에는 익숙해지는가? 심장의 고동이 불규칙해질 때, 급격히 빨라지다 갑작스레 잦아들 때면 나는 눈에 보이는 듯 심장의 말을 걸었다. 그래, 이제 괜찮니? 아니면 좀 더 장난을 쳐야겠니? 머릿속이 죄이는 느낌이 강해질 때면 나는 거실벽에 걸린 거대한 사막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태양과 모래 언덕, 등성이를 따라 걸어가는 대상의 무리,
방사선으로 갈라진 모래의 결 위로 붉은 석양빛이 떨어져도 낙타는 타박타박 걸음을 옮기고 멀어져 간다. 그림 속에 뜨거운 열기가 내게로 전해지고 그러면 나는 내 통증에 조금씩 무감각해질 수 있었다. 말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한다고 의사는 내게 말했었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숨이 가빠지면 나는 눈을 감고 뜨거운 모래 위를 걷는 나를 상상했다. 모래에 발이 빠지고 자주 깊숙이 가라앉았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사막은 마르고 황량하고 아름다웠다. 대상의 무리는 영원히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비록 오아시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어느 날 아침 지훈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현관 앞이니 지금 내려오라고 다짜고짜 말했다. 어딜 가느냐고 물었지만 가보면 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아플 것도 놀랄 것도 없으니 겁먹지 말라는 말뿐. 그녀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차를 몰아 간 곳은 약수동 뒷골목이었다. 문 닫힌 음식점 앞에 삐뚤음이 차를 세운 그녀가 여기 어디쯤일 것이라며 내리라고 말했다. 세 번째 같은 골목을 맴돌면서 지훈의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빗발이 차츰 굵어지고 있었다. 매사에 빈틈없는 그녀도 헷갈릴 만큼 골목들은 비슷하게 좁고 지저분했다. 검은 비닐봉지 몇 개를 겹쳐든 여자 하나가 우리가 막 나온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골목 끝 막다른 곳에는 여관이라고 씌어진 낡은 나무 팻말이 비에 추적추적 젖고 있었다. 예, 내가 다시 전화 좀 해봐라. 하고 건네준 전화기의 신호음이 울리자 뜻밖에도 가까운 곳에서 네 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저만치 걸어가던 여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여자를 따라 좁은 구비를 돌고 몇 개의 신축 원룸 건물을 지난 곳에 숨은 듯 낡은 한옥이 엎드려 있었다. 칠이 벗겨진 나무 대문이 삐걱 앓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우산자락을 깊이 숙여야 할 만큼 처마가 낮았다. 미닫이를 열고 내다본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이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여자가 곱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방 안에 들어섰을 때야 나는 여자가 일어서지 않은 까닭을 알았다. 여자는 꼽치였다. 커다란 방석을 진 듯 솟은 등에 달랑 얹힌 조그만 얼굴. 이마가 훤히 드러나도록 활처럼 세운 앞머리와 그린 듯한 반달 눈썹의 여자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느낌을 불러 일으켰다. 그뿐 텔레비전과 전기밥솥과 검은 날개의 선풍기, 좁은 방 안의 풍경은 그저 여염집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았다. 파리 한 마리가 열린 창 앞에서 매물 돌며 날아다녔다. 오늘은 내가 아니고 이 아이를 좀 봐주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네요. 지훈의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 여자는 내게 어디가 불편한지 묻지 않았다. 여기 누워보세요. 한쪽 다리를 세우고 이렇게. 나는 여자가 내민 방석 위에 몸을 눕혔다. 여자는 작고 부드러운 손으로 내 가슴과 배 이곳저곳을 지그시 누르고 두드리는 동작을 반복하다 이제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좁은 화장실 안에도 플라스틱 의자와 물이 담긴 푸른 플라스틱 대야가 있을 뿐 치료를 위한 다른 기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의자에 나를 앉게 한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세요 라고 하더니 내 입안 깊숙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여자의 엄지와 검지가 목젖 부근에 닿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여자가 아이 하면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어 물이 담긴 태아에 패대기 쳤다. 놀라움을 느끼기도 전에 여자의 손이 다시 입안으로 들어왔고 연거푸 두 개의 이물 덩어리가 딸려나와 태아의 물에 던져졌다.
흰 비계덩어리처럼 보이는 그것의 크기는 거의 풀어진 계란만 했다. 저게 대체 무엇일까? 정말 저것이 내 속에서 나왔다는 말일까? 나는 눈앞의 일이 믿기지 않았다. 엽기적이라 할 만한 광경이었지만 내 속에서 나왔다는 그것은 생각만큼 혐오스럽지는 않았다. 마치 마술처럼 여자가 손안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 거짓 신용으로 끄집어낸 것만 같았다. 파란 대야 속의 그 이물질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여자는 어느새 변기에 붓고 물을 내렸다. 양치를 하고 나오세요. 위장이 상당히 건강한 편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여자가 내 등을 톡톡 두드렸다. 이분은 내장이 맑고 깨끗해요. 몸에 이상은 없는데 안색이 썩 좋지는 않군요. 방으로 돌아온 여자가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축축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런 날 여자는 어떻게 저 좁은 욕실에서 몸을 씻는 것일까? 저 등을 씻기는 몹시 불편할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내 시선이 등에 닿은 것을 느꼈는지 여자가 말했다. 생각처럼 불편하지는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내 재주가 이 혹에서 나왔다고 했지요. 가볍고 맑은 목소리였다. 맑은 피부와 붉은 입술. 나는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여자의 가늘고 긴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손을 씻기고 쓰다듬고 싶었다. 그곳에 머물면서 여자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밤이면 여자의 낙타처럼 솟은 등을 만지면서 잠들었으면 싶었다. 그러면 머리를 옥죄는 통증도 갑갑한 숨결도 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일 아침이 되면 내 속의 것을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며 텅 비어가고 싶었다. 이처럼 낡고 어두운 곳에서 숨어 살고 싶다는 느닷없는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이 너무 절실해서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일었다. 어떠니 시원한 것 같니? 지훈의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무언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고기를 먹지 말고 한 이틀은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일도 피하라는 당부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나왔다. 그게 독소라는 거야. 몸속에 쌓인 것을 저 여자의 키로 빼낸다는 거지. 저 여자가 저 계통에서는 고수라고들 해.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이따금 오거든. 왔다 가면 속이 편안해. 지저분하고 비과학적이고 해서 내가 좀 망설이기는 했는데 네 형편 생각하면 얘 이참에 뭐 체면 가릴 것 있니? 듣기로는 저 여자가 미리 발견한 암 환자도 있고 또 오랜 위장병 고쳤다는 둥 머리가 맑아졌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많아. 아무런 간판도 표지도 없는 그곳을 지훈의 어머니는 채 내리는 곳이라고 불렀다. 어느 때 보아도 스마트한 그녀와 그 장소는 정말이지 어울리지 않았다. 그 여자는 아직 젊어 보이던데요. 글쎄, 나이는 모르겠고 처녀라지 아마. 여자의 박속처럼 깨끗한 얼굴이 떠오르고 가슴이 아릿해졌다. 다른 이의 속의 것을 끄집어내면서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마디는 죽 끓이는 집 알아. 너 부드러운 거, 영양가 많은 거 먹어야 돼. 지훈의 어머니는 빗속을 뚫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차 안에는 은은한 카모마일 향내가 감돌았다. 비가 절대로 그치지 않을 기색으로 내렸다. 6. 다음 날 나를 호출한 사람은 언니였다. 언니가 일러준 곳은 압구정동. 현관 앞에는 명상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곳에서 나를 맞은 사람 또한 여자였다. 여자는 내 손을 잡고 한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고요한 여자의 호흡이 내게 전해져 왔다. 긴장을 푸세요. 여자가 말했다. 전혀 긴장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여자의 호흡에 맞춰 주었다. 흡, 숨을 들이마신 여자가 내 정수리 위에서 후 길게 날숨을 내뿜었다. 기를 불어넣는 동작이라 했다. 몸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대단히 지쳐 있어요. 무언지 대체 뭐죠? 여자가 내 가슴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여기 무언가 쌓여 있어요. 단단한 기둥이 만져지는데 이건 여기서 우리들이 풀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풀어야 하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여자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화가 난 얼굴은 아니었다. 믿음이 중요한데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군요. 여자의 음성은 너그러웠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대체 무얼 믿으라는 말인가? 의사들은 내 몸 어느 곳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내 머리는 말짱하며 내 가슴은 깨끗하고 심장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박동하면서 매분 5000cc의 피를 온몸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였다. 모든 수치들이 경계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내과 의사는 그 말을 하면서 조금 웃었다. 병증이라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들이 권한 것은 매주 한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것, 그것이 전부였다. 원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가셔도. 여자가 빙그레 웃었다. 맵시 있게 차려입은 한복, 약간 들린 앞섭에 가지런히 모인 여자의 손이 깎은 듯 예뻤다. 그곳의 사람들은 그녀를 청로도인이라 불렀다. 나는 여자의 앞을 물러나 마루로 나왔다. 2명의 남자가 이른바 치료라는 것을 받고 있었다. 마론 인형처럼 가냘픈 몸매의 여자 하나가 등에 올라가 차근차근 밟을 때마다 엎드린 남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또 다른 치료사는 역시 도인처럼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다. 예, 너도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저 방에 가운이랑 있어. 언니가 나를 재촉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언니의 말을 따랐다. 눈을 감고 빛을 상상하세요. 남자가 말했다. 그는 내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눌렀다. 빛이 머리끝에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 빛이 몸에 퍼지고 나를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인이 그랬듯 그도 빛을 말했다.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여자는 말했었다. 그것은 우주로부터 비롯되지만 내 안에 본래 있는 거지요. 타고난 빛을 잃어버리고 또한 잊어버리고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은 습이 더러운 때처럼 끼어있기 때문이지요. 습을 제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호흡만으로도 우리는 우주의 온기를 끌어올 수 있어요. 내 몸과 대화하고 그 속에 가려진 본래의 빛을 찾아내는 거지요. 그 말을 할 때 여자의 얼굴은 마치 빛을 받은 듯 환하게 보였다. 여자는 내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당신의 온몸의 세포는 하나하나 작은 꽃잎과도 같아요. 당신의 손바닥을 보세요. 마음의 열정이 이처럼 붉은데 당신은 스스로를 가두고 있어요. 열어주세요. 놓아주세요. 본래의 빛을 가리지 마세요. 누군가 무언가 있군요. 내게는 그 눈이 보여요. 여자의 말들이 꽃잎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나를 가두고 있는가?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건 그냥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내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끼를 걸러도 전혀 식욕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단 2숟가락을 뜬 후에는 절로 손이 내려지는 것이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숨을 쉬고 있으면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내 안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숨을 고르게 쉬며 잠드는 시간에도 내 머릿속에는 날카로운 화살들이 춤을 추며 돌아다녔으며 어찌어찌 잠이 들면 기다렸다는 듯 현란한 화면들이 꿈을 어지럽혔다. 나비들이 파닥이고 크고 검은 새가 긴 날개를 휘두르며 날아다녔다. 꿈속에서 나는 언제나 흰옷을 입고 있었다. 아무도 내가 아는 어떤 이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새벽,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의 얼굴 같았다. 이상한 것은 그처럼 잠을 자지 못하는데도 아침이면 똑같은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밥을 짓고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물을 맡기고 저녁이면 슈퍼에 가는 다른 여자들이 하는 일들을 변함없이 하면서 나를 보냈다. 매일 눈꺼풀이 조금씩 처지고 매일 걸음걸이가 조금씩 더 느려지고 그러다 차차 숨이 잦아들어 어느 날 지푸라기처럼 쓰러지는 날이 오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일인데도 나는 잘 알 수가 없었다. 7. 나는 말이야. 지우는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다. 평범한 토요일, 무엇이 그를 긴장하게 했을까? 딱딱하고 어색한 음성으로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알겠지만 나는 돌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야. 너 그러고 있는 거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너 안 먹을 거면 밥하지 마. 나는 사 먹으면 돼. 무슨 숙제하듯이 하는 밥을 꼬박꼬박 받아먹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줄 너 아냐? 그리고 그는 색색의 고명이 얹힌 국수 그릇을 바라보았다. 계란과 볶은 고기 위에서 잘게 썬 김발이 녹아들고 있었다. 지금 무슨 제사 지내냐?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가 툭 밀치자 국수 그릇이 출렁이고 국물이 식탁 위로 흘렀다. 나는 티슈를 2장 뽑아 식탁을 닦았다.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며칠 그러다 말고 했었잖아. 의사 말로는 입원을 고려해야 한다던데. 뜻밖이었다. 그가 내 담당일을 만나는 그런 성가신 일을 하다니. 나도 웬만하면 모른 체 하려 했어. 늘 별일 없었으니까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건 정도가 좀 심하잖아. 야, 내가 어이구 우리 마누라 대체 왜 심기가 사나우십니까? 무슨 일로 그러시옵니까? 묻고 달래주고 그러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래서 좋다고 한 거 아니야, 우리. 지훈의 발치를 맴돌던 미니가 저만치 물러났다. 그가 저처럼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이번은 무슨 의사가 너 좀 반성하라고 한 말일 거야. 밥이나 먹자. 나는 국수를 젓가락으로 말아 올렸다. 밥이 문제가 아니고 너 진짜 비정상이야. 그거 알지? 너 모르는 거는 아니지? 지훈이 눈을 부릅떴다. 목에 걸린 국수 가락이 넘어올 것 같았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이런저런 말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의사가 무엇하니? 내가 알아서 해. 괜찮을 거야. 밥 먹자. 나는 그릇에 고개를 받고 국수를 먹었다. 계란 고명과 채 썬 다시마 줄기가 입안에서 따로 돌다 간신히 목을 넘어갔다. 국물까지 후룩 다 마시고 났을 때야 나는 지훈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연아. 그가 나를 불렀다. 오랜만에 듣는 내 이름은 몹시 낯설었다. 지훈은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다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너 진짜 입원할래? 그 의사 말이 너 같은 환자는 진짜 골치 아프다더라. 입원한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잠깐 숨을 몰아쉰 그가 내친 김이라는 듯 빠르게 말을 이었다. 너 같은 케이스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지. 내버려 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야. 자기 친구 하나가 작년에. 나는 지훈의 말을 잘랐다. 작년에 죽었다는 옆방 의사 이야기 너한테도 했어? 걱정 마. 나는 떨어져 죽는 그런 짓 안 해. 내가 미쳤니? 지우는 눈을 찡그리고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크고 둥근 눈에 천천히 슬픔이 떠오르고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너 미쳤어.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제정신인 애가 그렇게 안 먹고 안 자고 그러고도 할 일 다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신선도 도사도 아닌데 넌 뭔가 홀렸어. 단단히 병이 났어. 나는 너 정말 무서워. 무서워서 죽겠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는 양팔에 얼굴을 쳐박고 쿨쩍쿨쩍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우는 그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무엇이 그를 울게 하는 것일까? 내가 죽을까봐? 내가 미쳤을까봐? 어느 날 베란다 아래로 훌쩍 몸을 던질까봐 그는 겁이 나는 것일까? 나도 울 수 있다면 미쳤을까봐 자신도 알 수 없는 충동에 떠밀려 덜컥 떨어져 죽을까봐 두렵고 그래서 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미치지 않은 것이 될까? 나는 저처럼 우는 그가 부러웠다. 나도 울고 싶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소리내어 통곡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다만 생각일 뿐이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지 않았다. 내 속의 모든 물기가 바싹 마른 것 같았다. 나는 멍하니 앉아서 우는 그를 지켜보았다.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발을 쓰다듬고 파르르니 드러난 뒷덜미를 만져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는 그와 지켜보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누구의 눈이었을까? 나는 잘 알 수 없었다. 8. 다음 날 비에 식혀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날이었다. 나는 미니와 함께 집 앞을 걷고 있었다. 길 건너에는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가 있었다. 이사를 나간 집 유리창에는 붉은 페인트로 커다란 가위표를 그려놓았다. 매일 집을 나설 때마다 나는 늘어나는 가위표의 수를 세었다. 미니를 안고 길을 건널 때 이른 아침의 바람이 부드럽게 귀를 간지렸다. 밤사이 가위표가 5개나 늘어나 있었다. 곧 부서질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이상하게도 그들이 새로운 집으로 다시 찾아드는 광경은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집이 부서져 흔적 없이 사라지듯 그들 역시 어디론가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다. 두 집 건너 한 집씩 그려진 가위표, 붉고 선명한 저 빛깔,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저곳은 거대한 가위표의 집합지가 될 것이었다. 공터가 된 야외 주차장, 미니의 좋은 놀이터가 된 그곳에는 이른 낙엽들이 굴러다녔다. 낙엽을 쫓아 미친 듯이 달리던 미니가 누군가를 보고 컹컹 짖었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얘가 미니로군요. 천천히 걸어온 그가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상담실 밖에서 보는 그는 무척 낯설었다. 출근 안 하세요? 여긴 웬일이세요? 그는 하하 웃으며 낑낑대는 미니를 내려놓았다. 원인이 그러니까 치매였습니까? 오늘 일요일이에요. 나는 교회 출근은 안 하거든요. 베이지색 사파리에 면바지. 그는 집 근처에 산책 나온 이웃 같았다. 남편은? 왜 혼자예요? 나는 지훈이 새벽 골프를 갔다고 말했다. 밤에 잠자리에서 그는 골프를 치러 가도 괜찮은지 물었다.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물론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생애 첫 홀인원을 한 이후
그는 골프에 거의 미쳐 있었다. 일용할 양식 걱정 없는 사람들이 본래 더 문제가 많죠. 저기 잠깐 앉을까요? 우리는 그가 가리킨 나무 벤치에 앉았다. 아이 둘이 저만치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내가 떨어져 죽을까봐 그렇게 걱정되세요? 왕진을 와야 할 만큼? 그는 고개를 돌리고 나를 보다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자신이 잘 알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나는 거기서 빼요. 환자를 무서워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배드민턴 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미니는 아이들 쪽으로 달려갔다 되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배드민턴 칠 줄 아세요? 쳐본 적이 없다고 내가 말했다. 그럼 탁구는? 테니스는? 볼링은? 농구는? 내가 차례로 고개를 젓자 그가 물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것이 있기는 해요? 나는 계산에 능하다고 말했다. 어떤 숫자, 누구의 이름도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다고도 했다. 요리를 잘하며 청소를 프로처럼 하는 실력이 있다는 말도 했다. 옷을, 이불을, 가끔은 커튼을 만드는 솜씨가 있노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아주 유능한 재주가 있다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것 말고는요? 잠시 생각하다 내가 말했다. 남편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포커를 쳐요. 우리 집에서 할 때면 끼기도 하죠. 잘하는 편입니까? 그럼요. 숫자를 잘 외운다니까요. 패도 잘 읽죠. 나는 늘 돈을 잃는 편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내게 승부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우는 말했었다. 게임이 얼마간 진행되면 나는 흥미를 잃었고 흥미 없이 상대를 이기기는 어려운 법이었다. 그는 난감한 표정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바람에 날린 셔틀콕이 그의 발치에 툭 떨어졌다. 슬쩍 집어든 그는 깃털 쪽을 잡고 아이들 쪽으로 멀리 던졌다. 선체로 툭툭 발길질을 하던 그가 물었다. 혼자 영화 보기를 즐긴다고 했죠? 혹시 같이 보러 갈 생각은 없어요? 느닷없는 제의였다. 영매라는 영화 혹시 들어봤어요? 요즘 동료들 사이에 화제예요. 가연 씨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영매라면 산자와 죽은 자의 화해라는 타이틀을 건 영화였다. 나는 서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해를 등진 얼굴에 그늘이 져서 그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가 왜 그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햇살에 눈이 가늘어지고 눈물이 차올랐다. 고인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영화는 특히 혼자 보는 것이 좋아요. 나는 저만치 낙엽을 쫓고 있는 미니를 소리쳐 불렀다. 강아지를 안고 돌아서는데 그가 내 팔을 잡았다. 잠깐만, 아직 상담 안 끝났는데? 나는 그를 뿌리치지 않았다. 내 눈에 남아있는 물기를 보았는지 그가 말했다. 우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이제 가야겠다고 내가 말했다. 나도 갈 겁니다. 시간의 수당이 얼만데?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내 팔을 잡은 손에 그의 힘이 느껴졌고 이마 바로 위에서 그의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웃는 것도 행복한 것도 잘못 아니에요. 웃으니까 좋잖아요. 나는 이제 그만 가라고 그를 밀어냈다. 말이죠. 의사가 권할 바는 아니지만 그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준 것은 작은 명함이었다. 거기에는 밝은 미래연구원이라는 초록빛 글자가 찍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비밀인데요. 내가 가끔 가는 데예요. 그가 개면적인 웃음을 지었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는 2번 뒤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가 죽어간 명함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 내게 할 이야기들, 그 남자인지 혹은 여자인지가 물을 질문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죽은 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고 있듯이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우리 집으로 들어오던 날, 새엄마의 뒤에 숨은 듯 서서 나를 보던 슬픈 눈. 그날 이후 나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따라오는 그의 시선, 꿈결에도 들려오는 목소리, 아픔 없이는 그를 떠올린 적이 없던 날들. 사람들은 삶이 반복된다고 말한다. 고통은, 기억은 그러하지만 나는 행복이 되풀이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 단 하루의 기쁨, 단 한 차례의 불꽃 같은 희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명함을 구기고 그리고 버렸다. 9. 오랜만에 만난 아이는 그 사이 훌쩍 자란 느낌이었다. 왜 안 왔어요? 그동안 좀 아팠단다. 보고 싶었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도 나도 호칭 없는 대화에 익숙했다. 여기 머리카락이 하얘졌어요. 아이가 하얗게 바랜 내 앞머리를 신기한 듯 만졌다. 며칠 사이 마치 염색한 것처럼 새치가 솟아난 자리였다. 인영아, 나는 머리를 만지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이 아이에게도 시간이 지나가고 고통이, 슬픔이 반복되리라. 어쩌면 아이가 또 다른 낯선 시선을 만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슬프게 했다.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는 작은 새처럼 팔딱이며 내게 안겨 있었다. 따뜻했다. 안에서 지훈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이를 안아 들었다. 아이는 또래에 비해 야윈 편이었다. 하지만 이제 곧 이 아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몸무게로 자라날 것이었다. 이 아이와 서로 이름을 갖게 되고 그에 알맞은 관계를 맺는 일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작은 가슴을 안고 그 심장이 팔딱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요히 잠들 수 있을까? 통증이 사라지고 숨결이 고르게 되며 어느 날 내 머릿속의 괴물이 사라진다면, 텅 비어 허전해진 가슴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지. 비어있는 가슴에 새롭고 낯선 욕망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른다면 나는 과연 그 이물감을 견뎌낼 수 있을까? 다시 살아야 하는 날이, 그 일이 나는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 정말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아이는 잠든 듯 고요했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고 나는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서하진 작가의 알 수 없는 날들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